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에코프로빔이 어제 공시를 통해 오는 3월 26일 주주총회를 열어 상장 폐지 승인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는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상장 승인을 조건부로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와 유가증권 시장 상장 진행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30조 원을 돌파하면서 2010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장마감 후 실적이 발표된 현재 장외 거래에서 주가가 10% 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전세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빌라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우려로 월세로 수요가 쏠렸지만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결국 전세로 다시 눈을 돌리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여전히 종목 장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수가 간단하기보다는 그냥 종목이 계속 시장을 이렇게 잡고 그냥 하드 캐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코스피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좀 예측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달 고점이었던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이었던 2670포인트를 여전히 돌파를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언제쯤 바뀔지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코스닥 대비해서 장 초반에 코스닥이 더 강했었는데 이제 코스피 좀 넘어갔거든요.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거는 확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찌 보면은 이제 이복훈 금감원장이 주주 환원과 관련돼 가지고 기준 미달사 같은 경우는 거래소 퇴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 쪽으로 좀 분위기가 또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아침 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강세 보이고 반도체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 쪽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린 거래소 퇴출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저PBR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코스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냥 코스피, 코스닥 갔다가 반도체 갔다 2차 전지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조금 이제 시장이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뻐꾸기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이걸 사야 되나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 도는 장 같은 경우는 대응 자체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역설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받을 때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춘에서 잠시 그런 말씀을 좀 언급드린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저께 조금 이제 하이스 필두레가 좀 빠지면 갔다가 오늘 다 회복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1월달 이후에 반도체는 꾸준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는 물려도 홀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당일날 부각되는 섹터는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섹터들에서 불나방처럼 이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갈만한 섹터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테마를 정리하셔야 돼요. 간 테마를 정리하다 보면 이제 자주 보이는 테마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들 중에서 조정받을 시에 매수했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수익 실을 하든 아니면 계속 홀딩하든 그런 전략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단기 매매에다가 섹터 내에서도 그 가는 섹터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HBM 관련된 종목도 중심으로 가듯이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고 플러스 조금은 인내를 해야 될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장후반은 코스피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넘어갔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시장 자체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시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시작 때는 2차 전지 쪽이 강했었고 일각에 다뤄지는 부분이 이제는 뭐 리튬 같은 경우는 감산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의 반등은 환경의 이슈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 비용 같은 경우를 처리하기에 원가라든지 효율 대비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몇 개 업체들은 가동을 중단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호주의 광산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의 감산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가의 바닥은 나온 것으로 보여요. 지금부터는 물론 광물의 가격 상승을 체크를 하겠지만은 전기차 시장 안에서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월별 전기차 판매량 수치와 월별 리튬 생산량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매달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10월에서 11월부터 한 5% 차이로 좁혀져 있었어요. 한 올해 2, 3월에는 이게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 기점으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데이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상 가격 지표를 봤을 때 이제는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는 주가는 바닥을 잡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더해져서 IT 쪽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약 5% 조정이 나올 때 시장에서 다뤄진 부분은 마이크론의 HBM3E 진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E에 대한 진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메모리 칩의 사례들을 대입을 해보면 실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을 뛰어들 수는 있는데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수율이란 게 잡혀야 됩니다. 생산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계 최초 이런 명목으로 다양하게 뉴스들이 나오는데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수율이 잡힌 상용화 이 부분은 쉽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과거의 칩 사례들을 봤을 때 계속 그 부분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이게 새로운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여기에서 당장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것처럼 생각을 하기보다 사이클상을 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D램에서 HBM 비중이 아직 5% 정도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이게 20%, 30% 간다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층수가 더 쌓이게 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뉴스를 내놨죠. 8층을 쌓던 거를 이제 12층으로 쌓는 그렇게 층수를 쌓았을 때 수혜가 되는 쪽의 기업들, 글로벌이든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이 적층에 대한 효과가 늘어나다가는 한계에 또 돌입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는 미세 공정 쪽에서 새롭게 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ASML이라는 EUV 이 공정상에서 다시금 소재가 오늘 부각이 되는 것처럼 시장은 이런 식으로 순환이 돌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IT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IT 올해 상반기까지 꼭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바라보면요. 섹터별로 봤을 때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건설 대표주가 가장 큰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큰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은 HDC 현대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오늘 사실 다른 종목들도 모두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 안에서 또 GS건설의 경우에는 검단 주차장 붕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의 영업정지 효력 정지가 결정이 났습니다. 네. 관련돼서 건설 대표주들 전반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이것도 저비별 효과, 기업 밸류 효과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나요. 그러니까 기업 밸류는 결국 이제 주 환원 이 부분인데 건설주 같은 경우 배당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반등이 나서는 것 같고요. 근데 유독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은 현대산업개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최근에 오른 게 아니라 작년 10월 달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10월 달 많은 가격대에서 지금 2450원까지 가게 되면서 2배 이상 이제 상승이 나오는 상황들인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부실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작은 것 같아요. 물론
그 광주 아이파크 관련돼 가지고 과거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그런 부분들 빨리 해소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서 발생되었던 차입금 이런 부분에 어떤 부담감을 많이 완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시장 개선 이런 것들이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해외 쪽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 쪽에 매출이 많다기보다는 국내 쪽에 많이 치우쳐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도 잘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광원대 그쪽 그 구역의 어떤 재개발 이런 것들이 매출로 잡힐 예정이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계속해서 아파트 착공이 들어가면 그때 분양물량도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단독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좀 지수 대비해서 주가 상당히 많이 좀 아웃퍼폼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비슷비슷해요. 뭐 오늘 오르긴 하지만은 현대건설도 그렇고 뭐 대우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살짝 고개를 내미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오늘 반등 나온 것이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 나온 게 상당히 반가울 수가 있겠지만은 뭐 이게 현대산업개발처럼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뭐 근데 건설주가 모르겠어요. 주주 환원책을 할 만큼 여력이 좀 많이 되는지는 저도 한번 재무제표 같은 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과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주주 환원책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반가운 부분들이고 중요한 것은 결론 내보자면은 앞으로 이런 추세가 현대산업개발처럼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건설주들 반등 지속 여부는 한번 의구심이 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평가주로 건설주가 좀 눈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주주 환원책에는 우리나라 좀 유독 좀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도를 개편해야죠. 그다음에 이 개편된 제도를 놓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타 국가와는 다른 부분이 이 주주의 구성 자체가 약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주주 형태가 일반적인 주주보다는 대주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주자의 형태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주사를 놓고 자회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들, 그 상황 안에서 할인을 받고 있죠. 그런데 시장 안에서는 하나의 논리가 할인받고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가 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 희석된 지분가치 부분, 예를 들면 기업이 자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라고 해요. 이 부분을 할인을 50% 줘서 1조 정도의 주주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지주사의 시가총액이 1조라고 하면은 그 지분 가치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 하면서 이게 할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은 논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있는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는 게 그 가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업에 대한 분할을 할 때 개인 주주 같은 경우에 차별이 아직 있어요. 그다음에 증자를 단행할 때도 삼자 배정 증자를 단행할 때 개인 주주에 대한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를 다 갈아엎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제도가 개편이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법인세를 개편을 해서 부여를 한다든지 그 요소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업 구조 안에서 지분에 대한 개편 없이는 우리나라 시장은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여기에서 밸류 프로그램의 진도가 나아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도 같은 경우가 좀 개편돼서 지금 소외를 받는 소액주주 분들에 대해서 균형 잡힌 그런 제도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보여요. 네, 그 부분의 개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텐데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네, 개편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으로 또 섹터별로 좀 살펴본다면요. 조선과 더불어서 조선 기자재 그리고 피팅, 밸브 쪽도 모두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기대감도 있을 테고요. 수주 랠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과 더불어서 다른 섹터에까지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KSP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흐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조선주 질문하신 거 맞으시죠? 조선주와 더불어서 조선기자재 피팅조까지요.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조선주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흑자 전환 기대감을 해서 상반기 주가 좀 랠리가 나왔었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2022년도에 나왔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조선주가 좀 많이 부각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서 주가 쉬었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턴어라운드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시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뭐 물론 이제 그동안은 HD 한국조선해양만 유독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오늘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뭐 건설사 마찬가지로 그 조선주도 오늘 기점은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턴어라운드는 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흑자 전환 같은 경우는 겨우 이제 손익분기점으로 너무 물량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시장이 반영이 됐었는데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그러니까 마진이 좀 많은 수주들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에 좀 물량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배가 건조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17만 3천 세제곱미터급 이게 LNG선 표준인데 대형 표준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수주로 받고 건조를 들어가려면은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하는데 보통 한 1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2022년도 초반에 2020년 초반부터 그리고 중반부터 이게 수주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게 올해부터 이제 아마 올해부터 뭐 설계 한 18개월 정도 걸린다는 걸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 올해부터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하반기에 찍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 미리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게 좀 조선주 같은 경우는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나 좀 잠잠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제 매수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바닥권에서 한 5%, 10% 놓쳐도 상관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언서프라이즈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그걸로 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선주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자재는 좀 당연히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KSP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유독 이제 또 너무나 좀 강한 흐름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면은 뭐 설명이 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최근에 좀 그 시장의 어떤 섹터 특징이 만약에 저거 뭐죠? 방산을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까지 보게 되면 하나로 스페이스만 계속 갔잖아요. 방산 좋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풍산하고 현대로템 계속 소외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말씀 왜 드냐면은 최근에 어떤 시장의 특징이 섹터 전반적으로 다 가는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그게 다 가는 게 아니라 sek터 내에서도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종 내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개별 종목 흐름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현상이 나왔는데 KSP도 뭐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말씀하신 피팅 관련돼 가지고 태광이라든지 하이로코리아 뭐 성강밴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태광하고 성강밴드 같은 1.6%하고 4%밖에 상승이 안 나거든요. 근데 KSP만 유독 27% 급등이 나온다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그런 맥락으로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뭐 개별 종목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수도 있다라는 점, 그 점도 일단은 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조선과 조선기자재 그 피팅과 관련된 종목까지 좀 언급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 대표주에서도 상승률이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컨슈머 리포트에서 자동차 브랜드 평가에서 기아는 7위 그리고 현대차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3계단씩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좀 훈풍이 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대표주들도 사실 뭐 저PBR 관련주들도 엮이기도 하는데 네. 종목별 흐름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오늘은 좀 약했어요. 현대차가 오늘 이제는 어제가 배당 기산일이었죠. 보유를 어제까지 하면은 배당을 받고 오늘은 배당락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을 뚫고 주가가 오늘 강합니다. 오늘은 약하다가 강한 측면이 아까 짚어주신 요인처럼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계속 강제화와 단계적인 시행에 대한 멘트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기준은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PBR 0.8배, 기아 기준으로는 PBR 1.2배 정도를 상단으로 놓고 보는 거고요.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레벨업이 나타날지인데 그 부분은 아마 구체화된 전기차의 판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로 보여요. 기아차 같은 경우가 광명 2공장,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생산을 합니다, 올해.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판매량의 목표고, 그다음에 단가를 어느 정도 내놓는지 그 부분이 하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업체 같은 경우가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매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작년에 워낙 월별 판매 대수 자체가 강했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인센티브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같이 빠지면 작년에 낮았던 인센티브와 환율 효과 같은 경우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톤이 다운될 수 있음도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현대차 기준으로는 우선 PBR 0.8배 구간, 기아 기준으로는 1.2배 구간까지 다시금 상승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현대차의 경우는 오늘 배당내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 마이너스권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도 애플카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이 어떻게 좀 작용하게 될까요? 애플카 이슈는 뭐 하면 좋은 거죠.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왜냐하면은 어쨌든 제조업체라는 점을 보게 되면은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팔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에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면 참 좋은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근데 애플이 과연 현대차한테 맡겼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김칫국을 마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아시겠지만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도 2021년도 초반에 애플카 뭐 생산 가능성, 뭐 수주 가능성 요거 때문에 좀 올랐다가 거기에서 이제 개미적전 발목 잡혀가지고 이제 다시 8만 원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애플카가 뭐 주려고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대비라서 정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되면 정말 좋은 것들이죠. 소위 말해서 애플 같은 경우 충성 고객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고객이 이미 확보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생산만 하면은 팔려 나간 건 너무나 기정사실이거든요. OEM이든 ODM 방식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친 게 좀 아까울 수는 있습니다. 아까울 수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애플카 이슈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을 10년 만에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아르고 AI라고 자율주행 선두 기업이 있었거든요. 이 기업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율주행은 달 탐사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I가 사람처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운전을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에 코끼리가 나타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도 이제 AI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모방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 입력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코끼리라는 동물을 모르더라도 만약에 나타나기 위험하다고 인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뭐 제어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AI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카도 포기하고 아르고 AI라는 기업도 그래서 폐업을 했었는데, 아르고 AI 같은 경우는 포드라는 그 대규모 글로벌 이제 완성체 기업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얘기가 계속 이슈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AI 쪽으로 집중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AI 쪽 어느 정도 이제 진척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자율주행 전기차 이 사업을 철수를 하게 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뭐 사업에서 많이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 또 하이브리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이어서 하이브리드까지 얼마만큼 잘 잡아 나가냐. 이거는 토요타를 제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 토요타를 추격을 하느냐. 아마 이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저 PBR 이슈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배당락으로 인해가지고 좀 주가 꺾일 수가 있었는데,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복근 회장 뉴스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힘을 또 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간 조정 끝을 내고 한번 26만 원 돌파가 나오는지 그 부분은 아마 내일 이후부터 한번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현대차 오늘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주환 LG전자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가 오늘 만났습니다. 확장 현실에 대해서 동맹을 맺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네. 관련주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그 XR 기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초기다 보니까 어느 업체든 침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 한 10% 정도의 침투율이 나오면은 소프트웨어주들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과거에 오클러스가 출시가 되었고 시장 침투 같은 경우가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타라든지
여기 더해져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MR기기 형태를 먼저 출시를 하겠죠. 그러면서 XR기기로 나아갈 텐데 그랬을 때 대표 업체들 같은 경우 글로벌 탑 업체들이 이제 모두 XR기기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침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난다는 게 어느 정도 가격대가 돼야 되냐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가격 정도로 인하가 됐을 때 그때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침투에 대한 침투율이 지금 예상보다는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 기점을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안에서 계속 뭐 스코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해왔는데 지금은 뭐 관련해서 침투가 어느 정도 나타난지 보고 싶어요. 네, 그 부분을 체크하고 한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체크할 포인트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치아 치료 관련된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섹터를 전반을 다 이끌고 있는 게 덴티스입니다. 지금도 굉장한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명 교정 시트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단기적인 재료로 끝날지 앞으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덴티스 정도의 어떤 시총이라면 충분히 이런 이슈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LG전자 정도의 이슈였다면 아마 주가 반응이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결국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추가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덴티스가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좋지 않은 것들이 비용 발생, 요게 가장 큰 이유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비용들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제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해외 쪽에 이런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유럽이란지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돈을 좀 많이 들였었는데 FDA 승인으로 해서 해외의 어떤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좀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덴티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에서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시세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치아 쪽도 이제 탈중국 효과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시겠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잘 가다가 조금 주춤해졌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CNC라든지 인그루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결국 탈중국 하게 되면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화학연 같은 경우는 아직 여전히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아래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뭐 덴티스가 만약에 주가가 앞으로 잘 가게 된다라면은 치아 치료 같은 경우도 탈중국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시기를 조금 더 빨리 당기게 된다라면은 아마 덴티스 같은 경우도 뭐 제2의 CNC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FDA 승인을 받았고 매출 가시화가 좀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추가 모멘텀을 이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매출까지 지키게 된다라면은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 개별이 순해가지고 반짝 반등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들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3시 17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IT 장비 소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제 시장에 변화가 좀 있었지만은 대세를 꺾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HBM 후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D램에서 전체 매출 한 5% 정도 아직 차지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퍼센트가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적층, 단수를 위로 쌓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는 MUF 소재를 도입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단어인지가 궁금하실 텐데 새로운 소재 같은 경우를 본딩 공정에 도입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쓰는 유사한 공정에 이 부분을 대입을 한다라는 점이겠고요. 그랬을 때는 단어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공정이 뭔지 파악을 해서 해당하는 종목을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핵심은 본딩 공정이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탑픽입니다. 그 다음에 리플로우라고 해서 후공정에서 뭐 STI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있겠고요. 지금은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를 너무 무시하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또한 뭐 HBM과 관련해서 지금 한 단계 정도 좀 처져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보다 HBM 후공정단의 삼성전자 밸류 체인의 기업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는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DI,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해 볼까요? 네, 종가 매수의 특성상 오늘 거래가 발생을 했고 추가로 단기의 시세가 발생할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은 YIK이고요.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기업입니다. 우리가 웨이퍼 테스트 같은 경우는 후공정으로 갈수록 강화가 되는 게 층수가 더 쌓임에 따라서 이 마지막으로 조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요. 최근에 뭐 CXL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었어요. CXL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작정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DDR4에서 5로 기본 한 30% 정도 전환이 되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개연성이 충분히 DDR5로 넘어가는 그 개연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YIK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로 시세가 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YIK를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목표가는 7,500원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추가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차 매물대 수준까지는 상승할 수 있기에 7,50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원인데 5,500원의 가격대 이탈 시에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기에 5,5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YIK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종가고요.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 라인 5,5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2차 전지에서 가지고 왔어요. 2차 전지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찌 보면 개별 종목 이슈로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2차 전지에 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안 좋다 해서 나쁘다 해서 나쁘지 않다로 일단 넘어갔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굿과 나배드는 틀리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굿은 아니고 지금 2차 전지는 나배드 국면에 들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뭐 탄산리튬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니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바닥을 잡히고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리튬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배경에 있는 뭐 장비라든지 그리고 그 여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당시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 있게 지금 당장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 측면에서 좀 이해를 그래서 하시면 좋겠다는 좀 판단이 들고 아직까지 좋지 않은 관점이면서 왜 2차 전지를 준비를 했느냐. 그래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보다는 이 2차 전지에서 속해 있는 종목이 이슈가 나올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준비를 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에코프로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코스피 이전 이슈 나오게 되면서 상승 네. 나왔잖아요. 근데 그 잠시 잊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 갑자기 나온 이슈가 아니거든요. 이슈가 아닌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코스피 이전 할 거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액면분할 할 거라는 이슈도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사람이 좀 기억에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있었는데 그 까먹고 있었다가 지금 오늘 또 갑자기 또 코스피 이전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문득 또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사회 오늘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기 주총 안건을 올린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에코프로비엠 이전하고요. 액면 분할이 제가 볼 땐 추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셀트리온만큼이나 에코프로 그룹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전기 주총에 승인받는 거 큰 문제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이전도 가능하고 액면 분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액면 분할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가가 가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어폐가 있나? 그런 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액면 분할하고 무상자 같은 경우는 하고 난 뒤에는 호재가 아닌데 한다 그러면 주가가 확 튀거든요. 무상자 같은 경우도 가게 보시면 무상자 붐을 해가지고 무상자 막 얘기만 나오면 급등 나오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액면 분할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증시에서 호재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좀 가시화가 되게 되면은 아마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뱅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장지 6.9%까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식어버렸어요. 아마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순환매
그러니까 장 초반에 2차전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같이 갔었다가 또 이제 매기가 또 접히가지고 훅 가버리다 보니까 좀 힘이 빠졌는데 어쨌든 액면 분할 이슈가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주목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2월 달만 놓고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순환매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반등이 제 예상대로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70만 원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 손절 같은 경우는 55만 원 정도 뭐 제시를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70만 원, 손절 라인 5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그래도 종일 빨간불을 켜주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9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50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대로 코스피 시장보다도 조금 더 상승 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62선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 화면을 통해서 먼저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피 시장 이어서 살펴본다면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4천억 원, 기관 투자자들 600억 원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5천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 적절한 시기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 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주 긍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이 여기에서 상승 동력의 매기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할인을 받고 있던 기업들, 뭐 지주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상법 개정안과 연결해서 추가 시세가 날 수가 있겠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지주사 중에서도 사업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쪽, 그 다음에 주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쪽 같은 경우를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 한화 이런 기업이 있겠고요. 더해져서 시장 같은 경우는 긍정이었습니다. IT 위주의 반등,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는 게임주,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했고 3월 10일 이후로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3 IP를 기반으로 넷마블 같은 경우는 게임의 출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일정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성장주의 한 부분들과 함께 4분기 실적 호전주 중에 1분기의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IT,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IT 종목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점이고, 알테오젠이 눈으로 보기에는 주가가 상승했다 느낄 수 있을 텐데 기본으로 시가총액 10조 이상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이라는 점. 그래서 절대 주가가 떠 있다고 해서 종목들 뭐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텐데 기본적인 내재로 한 10조 정도의 이상 기본입니다. 시가총액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등락률이 좀 크게 보이는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은 추가로 시세가 붙은 쪽은 IT 쪽으로 보이고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양극재, 뭐 에코프로 BM은 오늘 뭐 거래소 이전 상장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매물대가 한 26만 원대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이 아니었고 2차 전지 소재 중에 강했던 엔캠 이런 종목이 오늘은 약했어요. 그래서 수급이 좀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쪽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순환매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만큼 시장의 컨디션이 어제는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은 그 부분을 오늘 바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까지 더해진 긍정적인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더라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인 두 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자동차 주에서도 상승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본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률이 지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위까지만 살펴봤을 땐 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종목에서 좀 특히나 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더라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이어서 살펴보더라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사들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다르게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모두 발을 빼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율 상황은 4원 오르는 양상이 펼쳐집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빨간불을 켠 만큼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보험업종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5%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삼성생명으로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 업종에서 3.8%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기계 업종에서도 2.59% 상승률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수가 빨간불을 켠 만큼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4.2%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반도체 업종으로 2.3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출판, 매체복제 업종이 1.79%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기분 좋게 마감이 됐는데요. 이사님께서는 마감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뭐 시장 상승하면은 기분이 다 좋죠.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종목이 올라갔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종목도 같이 올라가는 기분 좋은 상승 마감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실현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올리도 같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PBR과 성장주, 그러니까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성장주와 그리고 저PBR에 해당되는 이 싼 종목들, 이것들이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서 시장은 좀 좋은 효과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순환매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심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물론 현대자동차 그리고 금융주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1%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결국 대장이 필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게 본다라면 여기서 삼성전자만 좀 힘을 좀 보태주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계속 아쉽게 저항 구간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2,670포인트까지 뚫게 되면서 지수도 가고 종목도 가는 선순 효과가 좀 발생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체크 포인트라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액 공제를 받는 성장주와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기업 밸류 어떤 수혜가 되고 있는 저PBR 저평가 종목들이 좀 같이 시장을 이끌어주면 좀 정말 지금보다는 더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방송하면서 좀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이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양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앞으로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 쪽까지는 분위기가 별일이 없다라면은 아마 오늘 자동차, 금융자 강세를 보이는데 코스피가 또 내일 아침 쪽은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수익률 게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 또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상승 흐름이 조금 오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의 내부자의 주식 거래는 30일 전에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새롭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될까요? 보통 그 주요 주주 매도 같은 경우가 매도가 되고 나서 공시 기간 같은 경우가 미리 안 나타났었고 매도하고 나서 이후에 나오는 특성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들이 먼저 변동성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여기에 대해서 뭐 차익 실현을 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파악이 되었는데 미리 선행적으로 공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소액 주주분들에 대해서 시장 변동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된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제도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나아가서 지금 제도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공시는 거의 투명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회계법인이 맡아서 하다 보니 투명한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삼자 배정 유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분할과 관련해서 소액주주 같은 경우가 차별받는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투명한 시장이 더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좀 흐름이 포착이 될지 살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지난해 127조 원을 벌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하면서 국민연금이 1,000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사들인 건가요? 어떤 종목들 같은 게 저도 포트폴리오를 좀 봐야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그것도 제가 못 봐서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자주 잘했으면 좋겠어요. 연금 고갈 시기가 좀 다가온다 그러고 보험료 계속 네. 올라가게 되는데 좀 수익 잘 내가지고 이 4대 보험에서 이제 보험료 빠져나가는 게 좀 작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연기금 쪽에서 일단은 판 거는 죄송한데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사고 있는 것들이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으로 사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조금 밀고 있다라고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나쁘지 않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쨌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연기금에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튜어디스 코드. 이것도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 이것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주주 가치가 제고되는 그런 역할에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에 스튜어디스 코드가 도입될 때도 이게 결국 명분은 주주 가치 제고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 어떤 행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유명무실화 돼버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그 이성훈 이사님도 충분히 이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싹 숟가락을 얹으면은 이건 좀 미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아센디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초선두체 얘기 나왔다가 한가 2번 갔고 어저께 한가 맞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대주주 매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고 이런 종목만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공정하게 게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네. 상태에서 맞으면 더 완전 아프잖아요. 뒤통수 맞은 네. 기분이잖아요. 거기다 한가 맞은 이유를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 대주주 매도야. 그러니까 결국 먹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기업도 욕을 먹는 거죠. 욕을 먹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기업도 여기서 똑같이 책임전이 있다라고 봐요. 과연 모를까요? 저는 알겠죠.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 전에 먹튀 방지 프로그램 이거는 정말 공정한 룰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꼭 해야 한다고 봐요. 네, 공정한 룰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은 YIK입니다. CXL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 라인 5,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액면 분할 확정 계획이 긍정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70만 원, 손절 라인 55만 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